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7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네, 작년보다는 7월이 조금 덜 더워요, 그죠? 그래도 미세먼지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더운 이 날에 하루 종일 시험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시험 1교시 끝나고 나서 저희 학교 학생들 봤더니 낯빛이 어두워요. 네, 좀 표정이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시간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네네. 꽤 있었고요. 시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긴 할 건데요. 굉장히 지칠 때잖아요.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 조급한데 공부의 효율은 안 오르고 막 그런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진득하게 시험 보느라고 그것 자체로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를 이제 일단 칭찬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네. 점수 시험 어려웠으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도 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발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 덜 덥다 이런 가벼운 말로 시작했던 거예요. 네. 힘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세부적으로 화법과 작문은 어땠는지 또 문법, 독서는 어땠는지 문학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특별히 뭐 총평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6월 모의평가보다 1등급 컷이야 좀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뭐 쉬운 시험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1등급 컷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낙담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계기로 잘 삼아야죠. 네네. 자, 우리 늘 그랬습니다만 이제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넘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네. 모의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 연습 게임들의 목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에 부합하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석해 나가는 분야별 어떤 그 출제 경향 그리고 주목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화장모부터 시작하실 거죠? 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학생들을 정말 괴롭힙니다. 화법과 작문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의 그 한숨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법과 작문은 우리가 뭐 늘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최대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을 높이는 기능을 이제 몸에 익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능 가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필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연마해 왔던 자기의 어떤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잘 발휘가 됐는지를 또 매번 이 모의고사가 그렇듯이 체크를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느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참 힘들고 부담되고 또 굉장히 지쳐있는 시기인데 화작 문제, 열 문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전체적인 경향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나 선지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담화의 구조만을 가지고 대충 어디만을 봐도 답이 탁탁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한두 군데만 그냥 찾아가면 답이 제가 답이에요 손 들고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는 곧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팩트 체크해야 되는, 마치 비문학 독서에서의 정보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꽤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곧 우리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가 곧 뭐냐면 화법과 작문이 고난도라는 얘기입니다. 화법과 작문은요, 문제 자체가 난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게 곧 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건 화작 자체의 난도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나머지 뒷부분, 뭐 문법이나 독서나 문학을 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결부하고 있는,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내용을 물고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뭐 제가 1번부터 10번 해설하는 1부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지문에 대한 검토 같은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최대한 영리하게 답만을 골라내는 방법을, 전략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시험이 어쨌든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치러낼 수 있었어야 되는 시험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빡빡한 화법과 작문이기 때문에 2019 수능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전략의 힘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잘 발휘했어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문제가 문제다, 화법과 작문에서 세 문제만 제가 언급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요, 맨날 사실은 2번 문제 같은 문제가 1번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수치만 찾는다든지 뭐 인용 부호를 찾는다든지 뭐 괄호만 빨리 검색한다든지 이러면 되는 문제가 처음에 딱 나왔어야 되는데 1번 문제부터가 벌써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됨으로써 학생들이 약간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몰라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올해 들어와서 적어도 3월부터 치러진 전국 단위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문제의 유형들이 6번과 7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문제가 전체적으로 낯선 느낌을 주면서 시간도 꽤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도가 올라간 느낌을 주고요, 정답률도 떨어지고 그랬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 역시 예를 들면 6번 같은 데에서도 1, 2, 3, 4, 5번 선지 가운데 어떤 정답지가 되는 한 선지만 유독 위에 있는 포스터와 아래 선지들 사이에 직접적인 매칭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선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넓은 전략의 바다에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아는 그런 공부, 복기, 그런 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전략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또 해설 강의에서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도 잘 귀담아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법과 작문 빡빡한 시험이었습니다. 또 몇 개씩 틀렸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속상한 마음부터 털어내시고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11월이니까 아직 연습 게임이라서 요번 7월의 화법과 작문은 아주 유용한, 유익한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합시다. 자, 문법과 독서 파트의 이야기를 김철원 선생님께 듣고 저는 문학으로 다시 오도록 하죠. 화법과 작문에 대한 분석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어서 문법, 독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법인데요. 이 문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이겁니다. 설명 없이 이제 개념어를 선택지에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뭐 일종의 야구로 치자면 강한 돌직구를 그냥 던지는 건데요. 우리 첫 번째 11번 문제를 보면 이 주동문, 사동문, 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없었습니다. 그냥 선택지에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사동, 간접사동, 자, 그런 개념어도 역시 그냥 선택지에 바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돌직구를 이렇게 던지는 이런 문제들이 평가원 시험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국연합 환경평가에서도 물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잘 분석을 해서요, 어떤 개념어들이 이렇게 선택지에 설명 없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요, 그런 말들 모르는 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징은 이 사례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건데, 사례가 많이 제시가 되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 아니에요. 그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줄여야죠. 그럼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확하고 빠른 그런 남다른 그런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12번 같은 문항도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선택지에 사례가 10개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원 시험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10개까지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게 꽤 많이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그 사례들에서 그 문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 정확하게 잘 찾아내서 그 요소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짚어야 되는 문제 바로 이제 11번, 12번입니다. 11번, 12번의 이제 특징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11번과 관련해서는 설명 없이 나온 그 개념어들, 자, 그것들, 그 선택지와 관련해서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는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과 관련해서는 그 많은 사례들, 그 사례들을 내가 그 요소별로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 문법 사례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서 이제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음운 변동, 그 사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 형태소를 내가 단어에서 정확하게 잘 짚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 어미, 접사 당연히 잘 짚어내야 됩니다. 조사 당연히 또 잘 짚어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그 문장 성분을 또 정확하게 또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앞으로 이 세 가지 잘 분석하는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문법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독서 이번 시험에서도 네, 또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첫 번째 사회 지문을 보면 이 사회 지문에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도 정보의 양이 많았죠.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은 지문을 우리가 이제 시간 쫓기는 가운데 막 읽게 되면 이 정보들이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자, 우리 정보의 양이 많더라도요. 그 정보의 양이 많은 가운데 그 지문에 반드시 여러분 큰 줄기가 있습니다. 큰 줄기가 있어요. 그 큰 줄기를 잘 잡고 그것이 이제 어떤 글의 핵심 요소 내용 논지일 텐데 그걸 잘 잡고 잘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 연습을 이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이제 지문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요 개념 원리에 관한 이제 정보량 많은 것 관련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종합적 사고력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건데 뭐냐면 사회 지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면 사회 지문에서 자본이 뭔지를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저 뒤에 가가지고 재무 레버리지를 또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자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그 자본의 개념과 그다음에 뒤에서 설명하는 이 재무 레버리지에 관한 그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또 사고를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의 양이 또 많으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난도가 더 높아지는 건데 이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이 잘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해를 했느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에 우리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술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프로토콜은 여러분 그 약속인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지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잘 빠르게 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짚어야 되겠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읽다가 어떤 단어라든가 어구를 하나 이렇게 놓치게 되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시험이 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에 혹시 그런 단어나 어구 놓쳐서 틀리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 이제 원리 반복을 적용하는 것 기술에 여러분 마지막 문제 있죠? 거기에 이 필터도 나오고 해가지고 보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문에서 그 원리 방법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짚었으면 그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에다가 원리 방법을 적용하는 용의 문제는 늘 수능에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원리 방법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 점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해서 꼭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문제들은 이렇게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런 개념 원리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특히 그 재무 레버리지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그 개념과 함께 그 변동되는 인과적인 정보 그 원리를 잘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 강의의 설명을 참고해서요. 내가 어떤 판단을 잘 못했는지 자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꼭 배워서 스스로 꼭 사고하는 훈련하기 바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좀 어려운 말들이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선택지의 말을요. 여러분 개념어로 이렇게 딱딱딱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선택지에 그냥 개념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개념어를 지문에서 그 개념 설명한 그 말 있잖아요. 그걸로 치환을 해야 또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치환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설명이 있고 그 설명을 표에 있는 개념으로 빠르게 치환을 잘 했어야 됩니다. 그런 치환을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지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 37번은 이제 기술 세트에 있는 것인데 그런 원리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36번은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제죠. 요 개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혹시 단어나 오고 빠뜨려서 실수하지 않은지 체크하고요. 37번 아까 얘기한 그 원리 방법을 보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거 잘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요. 알겠죠? 네. 자, 문법, 독서, 분석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문학에 대한 분석 남궁민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험 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저는 문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뭐 늘 어려우니까요. 이번에도 당연히 어려웠죠. 문법 늘 어렵잖아요. 화법과 작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빡빡하다 보니까 난도를 올리는데 기여했어요. 그런데 화작에서보다 문학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학생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죠. 문학은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하면 좀 쉽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페이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런 겁니다. 낯선 작품들 6개의 작품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는 작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전부 낯선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들 하나하나는 이따가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저랑 함께 주로 3부와 5부에서 저는 이제 해설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이런 의미였구나 재미있게 이거 어렵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전에서 만났을 때 모르는 작품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와 감상이 어려워지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아무리 쉽게 설정이 만약에 출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문이 어려우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6개 작품 가운데 사실은요 여러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완성 1회 실전 1회에 실려있는 고전소설 정을선전이 출제가 됐거든요. 뭐 일종의 연계 아닌 연계죠.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수능 완성 1회 그걸 미리 풀어서 이거 연계 출제됐구나. 물론 대목도 달랐고요. 연계 출제됐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학생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사실 이 시점은 수능 특강의 문학도 완전히 다 공부 못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수능 완성 실전에 있는 거 뭐 그 연계의 덕을 봤다 이럴 그 얘기는 곧 뭐냐면 6작품 모두 대부분의 학생에겐 전부 처음 보는 작품. 더군다나 정지용의 시, 그거 이해하는 거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소설도요. 하필 어려운 이청준의 소설, 현대소설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됐다. 맞아요 선생님 무릎 탁탁 치고 제 얘기예요. 막 이러는 사람들 지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문에 대한 작품에 대한 해설은 3부, 5부에서 철저하게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물론 수능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여러분 철저하게 연계 대상되는 작품들 공부해 둘 거니까 수능 때는 이렇지 않겠습니다만 만일 철저하게 공부를 안 해놔서 수능에서도 오늘처럼 전부 낯선 작품이 출제된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연계 교재 공부를 철저히 안 했어. 그럼 큰일 납니다. 자,
두 가지를 강조해야 되겠죠. 첫 번째, 수능에서는 이런 일 겪지 않기 위해서 연계가 뚜렷한 문학 분야에서는 연계의 덕을 11월에는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아니 그 전에 한 번 더 연습 게임 있죠. 연계를 실제로 실시하는 9월에 요 다음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낯선 지문만으로 출제되어 있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반드시 맛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히 연계 교재 공부하라. 두 번째,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요, 적어도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각 장르의 어떤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말고를 하죠. 그걸 해야 돼요. 자, 문학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문제 몇 개 제시할게요.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만, 특히 24번 문제, 현대시 세트에서 시와의 기능을 이제 창문 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기억 니은 묶었던 문제 있었죠. 여러분 그거 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요, 물론 그 문제도 조금 좀 까다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해설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어쨌든 작품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시와의 기능을 판단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6번 고전소설 정을선전에서 나온 세트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작품이 고전소설에서 줄거리 이해가 안 되면요, 내용 파악하는 기본적인 25번, 26번 같은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번, 45번은요, 보기를 달고 있는 그 세트의 대표 문항들이죠. 심화 감상을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이청준의 소설 시간의 문에서 41번 문제를 그 작품에서 이제 뭐 미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진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로 심화된 보기를 주어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의거해서 작품을 감상한 적절성 평가. 45번 문제요. 정훈의 이제 월곡답가라는 노래에서 고전 시가에서 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해보게 하는. 근데 별로 사실은 그거에 근거할 때, 보기에 근거할 때 그 작품의 감상을 도와주고 있는 친절한 보기에 해당하죠. 그 작품 이해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트, 마지막에 있는 고전 시가 세트, 여러분 사실은 45번만이 아니라 43번, 44번 문제도 꽤 까다롭게 여겼을 겁니다. 이렇게 뭔가 작품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들, 41, 45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준거를 딱 주고 보기에 근거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문제들이 만만치 않았다. 자, 이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요. 더 근본은 사실 이 문제들보다 낯선 지문을 만났을 때 나의 자세, 나의 태도, 나의 이해와 감상의 능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험이어야 이 7월 모의고사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의미한 시험이 될 겁니다. 자, 문학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126일 남았습니다. 학평은 학평일 뿐. 자, 우리는 수능 잘 봐야죠.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연습은 연습일 뿐,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평은 학평일 뿐이에요. 자꾸 이제 좀 여러분 위로하려고 즐거운 분위기로 얘기하려고 네. 합니다만, 우리 지금 여태까지 살펴봤던 각 분야별 중요한 포인트들 꼭 짚어보는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진짜 학평은 학평일 뿐이니까 수능까지 우리가 11월 정조준하고 가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치렀던 이 7월 학평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치른 이 7월 학평은요. 자, 학평은요. 바로 구름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구름판은요, 여러분, 그 올림픽 체조 종목의 도마 알죠? 이 도마 선수가요, 높이 이렇게 솟구쳐야지 연기를 잘하고 착지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서는요, 이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이 구름판을 제대로 탁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 7월 학평이 그런 구름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본 걸 바탕으로 해서요, 높이, 더 높이 도약을 하기를 꼭 바라고요. 그렇게 높이 도약해서 멋지게 정말 수능 치르고 딱 착지를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말씀 하셔서 저 약간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7월 학평은 채찍질이다 라고 약간 가혹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당근과 채찍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7월 학평은요, 당근 없는 그냥 온리 채찍질입니다. 시험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빈 구멍이 뭔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이거
덥다고 누구나 나태해지기 쉬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잖아요. 방학 기간이고 휴가 기간이고 막 힘들고 지치고 체력은 떨어지고요. 이럴 때 오늘 7월 학평에 느꼈던 자기의 부족함 생각하면서 반드시 당근 없는 채찍질로 7월 학평을 여기면서 앞으로 반드시 성공해내리라 라는 독한 각오를 다져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11월 정조준하고요.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희도 이 학평 해설 강의 1부에서 5부뿐만이 아니고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열심히 돕고 있고 그렇죠. 또 끝까지 도울 겁니다. 끝으로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네, 1부에서 이제 이번 이 학평 해설은요. 1부에서만 둘이 번갈아 나오고요. 문제 구성이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구성이 네, 되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해보죠. 파이팅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